야, SOD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국민의힘 정치인이랑 영상 같이 찍는 거 보니까 역시 너는 보수였어 라고 말할 분들이 분명히 계시던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 여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전 현직 국회의원분들한테는 많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요. 그런데 다들 바쁘시겠지만 딱 한 분, 정병국 전 의원님만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님은 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고, 제16대부터 20대 5선 국회의원, 바른정당 대표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및 청년정치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2020년 12월 과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R&D 투자액이 약 89조 원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R&D 비중으로 따지면 4.64%로 세계 2위예요. 미국이라던가 독일, 일본보다도 높죠. 그런데 2016년 불이익이란 석박사 커뮤니티에서 이공계 박사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공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랑 학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두 번째로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를 뽑았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늘려서는 연구원들에게 체감이 되는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보는데요.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석박사 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연구원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과학 이쪽 기술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측면들이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제가 꼽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과학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중심의 지원을 하는 거예요. 관료적 관점에서 편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루 그냥 나눠줘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게 결국 공무원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의미이신가요, 혹시?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그건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어떠한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근무가 로테이션을 해요. 2년, 3년마다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잘 무사히만 넘어가면 된다. 공무원은 철가방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되면 진급되고, 그리고 특별한 과오가 없지 않으면 잘리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한 반년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문제라는 영상에 대해 다루면서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R&D 예산의 대부분이 공무원 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협업통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고 약간 나태해지고 안이한 경향이 있어서 이 공무원도 이제 성과제로 돌려서 서로 약간 위화감을 가지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결국 안주할 수밖에 없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때도 보면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설거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릇 깰 일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릇도 깨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장관이나 그러한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들이 많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기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권력체계도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 시기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또 5년 지나면 또 다른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또 다른 대통령이 분명히 다른 것을 지시할 텐데 지금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할 이유가 없다. 대충 때우다 보면 시간은 5년이면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또 새로운 것을 지시할 거고, 이러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관을 하면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1년을 채 못했거든요. 장관을.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5년마다 바뀌죠. 장관 1년 남짓하면 또 바뀌죠. 또 담당 공무원들 2, 3년마다 로테이션 하면서 순환 보직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한 공무원들 운영하는 것, 정책 집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현장에서는 속 터질 일들인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는 현실과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럴 때면 이제 전셋값이 임대차법 1년 만에 27%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낸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30이라든가 그 국민들이 되게 분노를 해가지고 분명 정부 부처 직원들도 알 거예요. 전셋값이 올랐고 집값 올랐고 본인들 월급으로도 평생 안 쓰고 모아도 못 산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길래, 또 어떤 사정이 있길래 늘 실상과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10개를 지시를 하면 저 밑에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1개가 집행이 되면 잘 된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네네. 또 현장에서 10개의 정보 보고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1개가 전달이 되면 잘 되는 구조가 우리나라 이 권력체계고 정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바라는 바대로 정보 보고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세난이다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고서를 쓸 때 자기들이에게 유리한 측면의 통계만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눈 멀고 귀 멀고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청년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030 세대 갈등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박탈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 중에는 미국 급등주라던가 소형주, 그리고 정병국 전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셨던 암호화폐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다들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요. 대기업 정규직 직원이 경기도에도 집을 못 사는 세상,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세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2030에게 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될 텐데 현재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역사를 봤을 때 집값은 늘 우상향을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올라간 가격이 공급이 풀린다고 쉽게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집값을 잡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세대 갈등의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집값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견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세대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요즘과 같이 급격하게 세상이 기술 발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세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책을 잘못 입안을 해서 과거의 개발 시대에 있었던 정책들을 여기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단기적인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값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동적으로 시장 경제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꾸만 정부가 갖다가 개입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시장 기능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시장 기능에 맡겼을 때 보완되지 않는 측면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모든 아파트를 다 짓고 모든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시장에다 맡기고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새롭게 사회에 나가서 분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들은 정부가 그때 임대주택이든지 청년주택이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데 손을 대려고 하니까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자가 되게 많은 분노를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현재 남녀 갈등이 말도 못하게 심화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당대표님이라던가 황태경 의원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도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남녀 갈등의 근원지를 끊고자 했죠. 저는 이런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데 혹시 남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좀 안타까워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만들어져 있는 국면들을 정말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잘못된 어떤 상황,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은 젊은이들이 어떤 서로 간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젠더 갈등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야기가 됐는지 그 젠더 갈등을 야기시켰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그것을 왜 여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성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국뽕 유튜브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 굉장히 되게 요새 유튜브에 핫한 주제인데요. 되게 편협하고 또 인종차별적이고 자국 문화 중심주의를 보여주면서 예. 그런 채널들인데 이런 썸네일을 가진 채널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내려보시면 혹시 이런 채널들 혹시 한번 좀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는지? 예, 봤어요. 이걸 국뽕 TV라고 하는구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30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삶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로 뉴스 만들어서 여기서 안위를 얻고 여기서 내가 칭찬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지금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자기의 정치적 진영 논리의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한일 간의 갈등, 한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스스로의 영역을 좁히고 자기를 스스로 가둬놓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 물건들을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 내가 만든 물건을 전 세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팔 수 있는 구조고, 어떤 사업가 또 어떤 사람들과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이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정치인들이 이게 한일 간의 감정을 더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과거는 다르잖아요. 이제 일본하고 비등하게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인 이러한 측면들은 이제 세계 평가에 맡겨놓고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맨날 입으로 해서 얘기하고 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역사적 상황을 돌아보면 누가 봐도 일제시대 때
잔혹했고 이 사람들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라고 하는 인권을 정말 우습게 생각을 했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이런 의연함 그리고 이런 담대함이 이제는 우리가 가질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채널들을 필두로 마치 20세기 초반 나치 독일에 버금갈 정도로 타국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할 때 중국인 논문이다 하면 그 중국인 비하 발언들, 또 일본 논문이라면 일본인 비하 발언들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단 무시부터 하고 네, 증오스러운 표현부터 쓰고 보는데요. 혹시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국뽕 채널들을 이제 근절하고 또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결국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은 뭐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점점점 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그 썸네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시대에 맞는 논리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정치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국뽕이든 또는 어떤 세대적 갈등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시작은 그리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만 맞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싸움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협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도 실종이 되고 사회는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도 여야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또 여당은 야당은 인정하고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는 이러한 그 풍토가 만들어져야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덕목, 사회생활하면서 보다 더 다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내 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화가 시작이 된다.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합일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내주신 정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